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관련 논란입니다. 네, 저희 손에는 여러 기사 자료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그 요청부터요. 네, 그렇죠. 과거 수감 당시에 벌어졌던 이른바 특혜 의혹들, 그리고 또 현재 구치소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호소와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반박까지 정말 다양한 쟁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또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주장들은 과연 타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다각도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최근 소식,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내란 관련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 이런 건데요. 지난 보석 신문 때, 그러니까 보석 허가 여부를 법원에서 직접 듣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랬다죠? 아, 직접요? 네. 1.8평 독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 차라리 빨리 재판에서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보석 신청에 대해서 특별검사팀 쪽에서는 반대 입장이 아주 강합니다. 아, 반대하는군요. 네, 증거를 없애거나 아니면 사건 관련자들한테 거짓 증언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보석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는 딱 한 명뿐이에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아, 정말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군요. 그때 과정이 제 기억에도 꽤 복잡했던 것 같은데 좀 핵심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요.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아, 항소심 중에요. 네. 구속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주된 이유가 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항소심 재판을 제대로 끝내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어떤 재판 절차상의 이유를 더 크게 봤습니다. 절차상의 이유? 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어요. 징역 17년. 아유, 그러자마자 보석이 취소돼서 다시 구치소를 돌아갔고요. 또 대법원 최종 판결 나오기 전에 잠깐 또 풀려나고 이렇게 석방이랑 재수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네. 최종적으로는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그 후에 이제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까지 총 958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1000일 가까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을 아예 안 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석 신청을 안 했고요. 그냥 수감 생활 쭉 이어가다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1736일, 역대 대통령 중에선 가장 긴 수감 기간이었죠. 와, 1700일이 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긴 하지만 그 과정도 정말 복잡했고 박 전 대통령은 아예 신청조차 안 했다는 점. 이런 걸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과연 인용될까? 이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원이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보석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보석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지난 1월 첫 구속 당시에 이른바 황제 접견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꽤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 방식 같은 걸 두고 특혜 논란이 크게 일었었죠.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공개했던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라는 문서가 좀 결정적이었는데요. 아, 그 계획서요? 네, 당시 구치소장이 작성한 내부 계획서인데 여기에 일반 수용자들하고는 다른 좀 이례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황제 접견 소리까지 나올 정도면 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요? 뭐 24시간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이런 거였나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수용자들은 정해진 일과 시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 사이에만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계획서에는 사건이 복잡하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접견 시간 외에도 접견을 허가한다. 이런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는 거죠. 시간 외에 접견 허가. 물론 뭐 법령 자체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간 연장 같은 걸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장경태 의원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시간 제한 없이 거의 뭐 24시간 가까이 변호인 접견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아, 특히 이전 정부 때 수감됐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용관리 계획서에는 아예 이런 시간 외 접견 허용 조항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게 핵심적인 차이라고 본 겁니다. 그게 없었다는 게 중요하네요. 정말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조항 때문에 시간 외에 접견이 자주 있었던 건가요? 네,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감찰하고 낸 보고서를 보면요. 윤 전 대통령이 첫 구속기간 53일 동안 무려 140번이나 변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140번이요. 53일 동안. 네, 그중에 52번은 주말이나 명절 같은 휴일에 만났고요. 42번은 평일 일과 시간 외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와, 심지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거의 뭐 밤샘 접견을 한 사례도 있었고요. 변호인 휴대폰으로 반려견 사진 본 것까지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었죠. 밤샘 접견의 반려견 사진이라 확실히 좀 일반적인 수감 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변호인 접견 말고 다른 의혹도 있었죠. 뭐 교도관들이 개인 심부름까지 했다 이런 주장도 본 것 같은데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논란거리였습니다. 자신의 현직 교도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교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 건데요. 네. 교도관 7명을 따로 뽑아서 3교대로 24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수발, 그러니까 뭐 심부름이나 사동 내에서 편의를 봐주는 그런 역할을 전담시켰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7명이나요? 전담으로? 네, 장경태 의원은 또 이 기간 동안 해당 교도관들의 근무일지가 전혀 작성이 안 됐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면서 의혹을 더 키웠죠. 근무 일지까지 없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당시 책임기관인 법무부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법무부가 지난 9월에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서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서 주말, 휴일이나 평일 일과 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 이렇게 일부 잘못을 인정했어요. 아, 인정은 했군요. 네, 그러면서 장관 지시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고요. 최근에 불거진 그 수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이었던 그 수용관리 계획서의 시간 외 접견 조항 있잖아요. 네네. 그건 지난 8월에 구치소장이 바뀌고 나서 삭제됐다고 합니다. 아, 삭제됐군요. 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있었던 첫 구속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경호나 관리 차원에서 고려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파면 이후인 두 번째 구속 시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일부 부적절함은 인정했지만 뭐 당시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야당에서는 뭐 국정감사 같은 걸 통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니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아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그 법 적용의 공정성이라는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요. 윤 전 대통령이 보석신문에서
1.8평 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호소한 것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주 강하게 반박했죠. 네네, 맞습니다. SNS에 올린 글이 꽤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정성호 장관이 SNS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아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수감 중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견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표현 수위도 상당히 높았어요. 궤변이라고까지. 네, 곧 구치소에 투룸 대정이랑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기세다. 뭐 이러면서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궤변, 뻔뻔하고 후안무치 정말 강한 어조네요. 장관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한 근거는 뭔가요? 정 장관은 몇 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구치소 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원칙.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 신분이지 호텔에 투숙한 손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두 번째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 출신으로서 최소한 특검 소환 조사나 재판 출석 같은 기본적인 사법 절차에는 좀 협조를 하면서 수용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절차 협조가 먼저다. 네, 그러면서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혹시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은 윤 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고 특별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한 셈이죠. 우와, 양측의 입장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한쪽은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른 한쪽은 법 앞에 평등을 내세우면서 특혜 요구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으니 그렇죠. 게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신청과는 별개로 이번 구속의 근거가 된 내란 특검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도 신청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신청했군요. 네, 법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면 사건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보석 신청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한 보석 허가 사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점, 네, 그랬죠. 그리고 첫 구속 당시에는 시간외 접견 허용 같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처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과거에 특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수감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인권 침해 이런 호소는 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궤변이라는 아주 강한 반박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결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원칙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 그리고 과거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어떤 편의와 현재 본인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이 상반된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을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전직 국가원수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이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대원칙과 그 신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어떤 경호나 관리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죠. 특히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과거의 특혜 논란과 현재의 어려움 호소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가치와 원칙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겠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